원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원나라는 고려의 처녀들을 공녀로 바치게 하였는데 끌려간 공녀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삭발을 하고 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딸을 낳게 되면 몰래 숨겨서 키우기도 하였죠. 심지어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합니다. 또는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는 좋은 풍습도 이때부터 있었다 하죠. 원나라는 끌려온 처녀들을 이용해 먹을 대로 해먹고 후에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 돌아온 여인들을 환양녀라 불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환영한다는 의미인데 후에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 환양년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일제강점기 때 끌려간 정신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끌려간 공녀 중에서 발생한 상상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공녀 중 기씨라는 여인은 당시 원나라 황제인 순제의 차시중을 들다 황제가 아름다운 기씨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후실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총애를 받아 기빈이 되었고 황제의 아들을 낳고 제1황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녀에서 황후가 되는 믿을 수 없는 운명의 변화가 이루어졌었죠. 기록에 의하면 기씨의 용모는 은행나무 삐덜굴의 복숭아 같은 두 볼, 버들가지처럼 가냘픈 허리로 궁중을 하늘하늘 걸었다고 합니다. 이 황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황후입니다. 원래 원나라의 황후의 자격과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기황후였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에서의 반대는 거세였지만 황제인 순제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죠. 기황후가 득세하면서 고려의 친정인 행주 기씨 가문의 지위도 급상승했습니다. 원 황제인 순제는 이미 사망한 기황후의 부친은 물론 살아있던 모친 이씨, 기황후의 큰오빠 기철, 기원 등 모든 가족을 관직에 임명하였죠. 기황후가 원나라에서 권력의 정점에 오르자 행주 기씨는 고려 최고의 권문세족으로 행세하면서 갖은 행패를 부렸었죠. 특히 큰오빠 기철은 친원파 신료들과 함께 충혜왕을 퇴위시키는 등 전행을 일삼았습니다. 또 백성들의 토지를 함부로 빼앗고 관리를 제멋대로 임명했으며 법령조차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평소 그들의 행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31대 개혁군주 공민왕은 홍건적의 난으로 원나라의 영향력이 약해진 1356년 4월 기철 가족을 비롯하여 권겸, 노정 등 친원파를 일거에 제거해버렸습니다. 이후 공민왕은 원나라의 기황후와는 철천지 원수관계에 놓이게 되죠. 권력 기반이 확고해진 기황후는 순제에게 그의 아들을 황태자로 책봉하도록 압박했고 1370년 순제가 죽은 뒤 그녀의 아들이 제위에 올랐으니 그가 황제 소종입니다. 이후 기황후는 공민왕을 폐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죠. 이것이 여의치 않자 원의 군사 1만여 명을 보내 공민왕을 제거하려고 고려를 침략을 했는데 이성계, 최영 장군의 군대가 앞장서 이를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때 시기는 홍건적의 난 등으로 원나라의 세력이 많이 약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원의 황제는 고려와 적대적 관계를 이어가면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고려를 간섭하지 않는 독립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기황후의 고려 간섭도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홍건적의 난이란 원나라 말기에 몽골족의 지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족의 농민 반란입니다. 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른 데에서 붙은 이름으로 이 반란은 원나라를 쓰러뜨리고 명나라를 성립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원나라의 공격으로 만주로 밀려난 홍건적 20만 명이 고려에 쳐들어왔습니다. 고려는 한때 개경이 함락되어 공민왕이 경상도 안동까지 피신하는 등 타격을 받았으나 이내 반격을 하여 홍건적을 괴멸시켰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왜구가 침입하기도 하였죠. 이처럼 고려시대 474년 기간에 절반 정도가 전쟁이었을 정도로 고려시대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 정치와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민왕이 살았던 시기는 국내의 정세가 격동하던 때였죠. 원나라 지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충렬왕 시대 이후 고려 국왕은 폐위와 복위가 반복되는 자리였습니다. 충렬, 충선, 충숙 세 왕이 각각 중간에 한 차례씩 폐위되었다가 복위하였고 충해, 충목, 충정 세 왕은 각각 5년도 채 안 되어 폐위되었죠. 이러한 현상은 고려 왕조가 극심한 불안 상태로 빠져들었음을 입증하는 적신호였죠. 왕실과 권신들 간의 내부는 그치지 않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험난한 역사의 파고가 드센 시기에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남아야 했던 공민왕, 그 앞에 놓인 운명이 곧 고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내부적으로는 원의 빌부터 배를 불린 세력이 바로 친원파 권문세족이었는데 주로 음서제도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권문세족은 원에게 아첨하면서 힘을 키워나갔죠. 이를 바탕으로 땅을 불법적으로 확보하여 엄청난 규모의 대농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권문세족은 고위관직을 독차지합니다. 공민왕은 원나라가 홍건적의 난등, 사회가 불안하여 권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개혁 정치를 펼치죠. 개혁군주 공민왕은 사회 부조리의 모든 것을 행한 친원 권문세족들에게 철퇴를 가합니다. 이것은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었죠. 그리고 무력으로 원이 지배하고 있던 상성총관부와 내정간섭의 핵심 기구였던 정동행성, 권문세족이 장악하고 있던 인사기구, 정방 등을 공격하여 탈환하고 폐지시킵니다.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겼던 원의 모든 풍습을 금지시키고 제거시킵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 개혁을 단행한 공민왕 역시 정략적으로 원나라 노국대장공주와 결혼하였습니다. 노국공주는 원나라 출신의 마지막 고려 왕후이며 고려를 사랑했던 왕으로서 공민왕과의 애달프고 시공을 초월한 사랑으로 특히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나 노국대장공주가 난산으로 죽자 그녀를 잊지 못한 공민왕은 왕비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놓고 밤낮으로 바라보면서 울 뿐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죠. 비록 원나라 공주이지만 고려 편에 서서 공민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가장 큰 힘이 되었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공주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매우 컸던 것입니다. 이른바 공민왕은 정신적 공황 상태와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후 공민왕은 이러한 우울증 상태에서 불교 신자인 신돈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노국공주가 죽은 뒤의 외로움을 그를 통해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후에 신돈은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가장 믿을 만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죠. 급기야 신돈은 국정에까지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후에는 신돈에게 국정을 통째로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민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여색을 좋아하고 그 외에 파렴치한 행위와 자신의 권력을 위한 정치로 일관하여 당시 사람들은 신돈을 요승이라 평가하였죠. 이러한 신돈의 행위가 도를 넘어서자 신하들과 백성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공민왕이 보기에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끝내는 신돈을 처형하게 됩니다. 노국공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 공민왕은 왕비가 죽은 뒤로 계비를 드리기도 하고 혹은 신돈과 함께 불공을 드리며 축원하기도 했으나 후사를 얻지 못했죠. 그 사이 공민왕은 신돈의 집에 자주 드나들다 알게 된 신돈의 비첩인 반야라는 여인을 보고 총애하였습니다. 공민왕의 사랑을 받은 반야는 1365년 아들을 낳았는데 이가 공민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우왕입니다. 그런데 공민왕은 신돈이 실각한 뒤로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나이 어린 미소년들을 뽑아서 동성애와 관음증에 빠져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공민왕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반감을 가진 신하 몇 명은 공민왕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처참하게 시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려의 등불 같은 존재였던 공민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처럼 처참하고 허무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고려 32대 왕 우왕이 집권하게 됩니다. 한편 이때 시기에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몽고족인 원나라를 북쪽으로 밀어내고 지배하게 되죠. 이처럼 세력이 확대되자 명은 공민왕이 수복한 천령 이북 지역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고려 조정은 매우 화가 났겠죠. 신진 세력국이 처음부터 땅을 돌려달라고 하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최영 장군이 명나라의 요동정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성계죠. 이성계와 최영이 고려 말에 부각된 이유는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하여 고려를 공격했을 때 이들을 여러 차례 격퇴하여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최영은 당시 기존의 친원 권문 세력이었지만 성격도 강직했고 옳은 행실을 하며 왜적들의 격퇴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존경받았습니다. 이성계는 이와 비교해서 친명주의자이며 당시의 새로운 학문인 유학을 신봉하는 신진사대부로 불린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이성계는 당시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자였죠. 조정에서는 명의 무리한 요구에 요동정벌을 결정하였고 이성계의 신진사대부는 명과 외교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요동정벌로 결정이 되어서 이성계에게 공격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성계는 요동으로 향하기는 했지만 이화도에서 사불가론을 내세워 고려조정에 회군을 요청합니다. 사불가론은 첫째, 소국이 대국을 거역하면 안 된다. 둘째, 여름에 군사를 일으키면 안 된다. 셋째, 더불어 지금은 장마철이라 안 된다. 넷째, 그 틈을 노려 왜구가 침략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내용 4가지입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자 이성계는 명령을 거부하고 이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인데 명백한 반역이었죠. 이성계 군대는 명령을 거역하고 개경으로 군사를 돌려 당시 32대 우왕을 폐위시키고 친원파인 최영을 제거한 후 권력을 장악하죠. 당시에 공민왕의 친자 우왕을 폐위시킨 명부는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 이외에 우왕은 신돈의 첩이었던 반야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른바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는 우왕신시설을 내세운 이성계 일파에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고 죽임을 당했죠. 고려 33대 왕 창왕도 아버지인 우왕이 강화도로 추방되자 9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나 우왕과 더불어 왕의 씨가 아니라 역시 요승, 신돈의 씨라는 같은 이유로 폐위되었다가 강화도에서 죽어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후 친명파인 신진사대부와 이성계 일파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34대 공양왕을 왕위에 옹립시킵니다. 이들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죠.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들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향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건설하자는 급진파와 고려왕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개혁을 추진하자는 온건파로 갈라집니다.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대표는 정도전,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대표는 정몽주입니다. 명나라의 천령 이북 땅 요구에 전쟁을 주장하는 최영파와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이성계파가 나뉘었을 때 정몽주는 이성계파와 의견을 함께했죠. 이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가 창왕을 패하고 공양왕을 옹립할 때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를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분명해지자 더는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죠. 고려를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지만 고려왕조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몽주의 신념이었죠. 역성혁명을 꿈꾸는 이성계와 정몽주는 이제 서로의 적이 되었습니다. 사회 모순개혁에 적극적이었던 급진파는 이성계와 함께 권력을 장악해 나갑니다. 한편 급진파는 온건파를 포섭하려 하지만 쉽지 않았죠. 두 세력의 관점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시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바로 하여가와 단심가라는 시입니다.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이 온건파 정몽주를 찾아가 우리와 같은 길을 가자고 설득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며 이방원은 하나의 시를 읊는데 그것이 바로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의 내용은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자는 물음이었는데 정몽주는 거절하죠. 정몽주가 답한 단심가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는 시입니다.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고려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방원은 답가를 통해 정몽주의 뜻을 도저히 바꿀 수 없음을 알게 된 이상 그를 살려둘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습격하여 살해합니다. 당시 정몽주는 학문적 인격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들의 혁명 완수를 위해서 소중하고 위대한 위인 한 명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에 1392년 34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민왕을 패하고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합니다. 지금까지 474년 동안 이어진 파란만장한 고려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려의 정치와 관련된 왕의 업적, 전쟁, 이인들 위주로 공부를 해보았는데 간단하게 백성들과 관련된 사회 전반적 현상 몇 가지만 언급하고 고려시대 역사를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고려시대는 9년에 거주하는 농민이 양인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죠. 이들은 백정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정, 즉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백정은 조선시대 백정을 말하죠. 고려시대와는 차이가 있죠. 고려의 일반 평민은 백정이고 조선시대는 천민을 백정이라 했습니다. 고려의 백정은 세금으로 조세, 공납, 역 등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고려 정부에서는 백정 수를 늘리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 4대 광종 때 노비한건법을 실시하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백정, 즉 양인으로 신분을 옮겨주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백정은 관제상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급 가장 밑바닥은 천인입니다. 천인의 대부분은 노비입니다. 노비는 주인에게 소속된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죠. 남자 종은 노, 여자 종은 비, 둘을 합쳐서 노비라 부릅니다. 노비는 공공기관에 속한 공노비와 개인에 속한 사노비가 있습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수평적이었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여성상, 남조녀비의 이론은 성리학이 들어온 후에 조선시대에 바뀐 것입니다. 고려의 여성들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혼할 수 있었고 흔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 이혼도 가능했습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았고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 이유는 현재로부터 가까운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생활 습성을 더 쉽게 인식하니 생소할 수밖에 없겠죠. 조선시대는 이와 반대였으니까요. 또 한 가지 고려말 우리의 의생활에 혁신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이 목화씨를 몇 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이후 목화에서 얻은 솜으로 실을 만들고 천을 짜는 방법이 도입이 됩니다. 목화솜으로 솜옷이나 솜이불을 만들어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들어와서 목화농사가 일반화되어 대량 재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간단히 종교 이야기를 해보죠. 고려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불교는 건국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발전했습니다. 고려의 불교계를 이끈 대표적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과 보조국사 진울이었습니다. 또 다른 불교학자 하면 원효와 의상이 있죠. 하지만 이분들은 고려 이전인 신라의 학자였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 11대 왕 문종의 아들로 왕자 출신입니다. 당시 불교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파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뉘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교종은 불교 경전 공부를 통해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선종은 참선을 통해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말에는 지방 호족의 지원에 힘입어 선종이 유행했죠. 그러나 고려시대 문벌귀족이 득세하면서 교종의 시대가 다시 열리죠. 그러자 교종과 선종 사이에서 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천태종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수용하여 통합하자는 종파였습니다. 고려 중기에 의천이 활동했다면 고려 후기에는 진울이 불교 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진울은 조계종을 정립하여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는데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죠. 그래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천태종과 조계종은 오늘날 불교의 양대 종파가 된 것입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합니다. 지난 통일신라 말 불교의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고 배웠었죠. 마지막으로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성리학은 유학으로 중국 송나라 시기에 주의가 집대성한 학문인데 주자학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심성과 사물의 이치, 우주의 질서를 고민하는 철학적 학문이죠.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이 이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조선을 건국하고 이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조선을 지탱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학문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를 마무리하였고 다음 시간에 대망의 조선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